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부차만드는 거는 그거는 뭐 후보로서의 기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심심하니까 그걸 한번 써보는 거겠지 뭘 그래. 어느 개인이 그런 한 선거에 대해서는 몸병하고 싶지 않아. 네, 총선을 50여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깊어지는 내홍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총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야권의 적통 논쟁이 불을 붙고 있는데 이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더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대표까지 비난을 하고 있죠. 먼저 포문을 연 분은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내용을 트위터에 썼냐면은 네. 정동영 전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에 대해서 그동안 자욱했던 안개가 거치니까 누가 적통인지 중심인지 분명해졌다. 이렇게 네.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 또 발끈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떠오른다. 부끄러운 줄 알라. 네. 그리고 김정인 대표를 영입한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제 반격을 한 건데요. 네. 제1야당 대표는 야당의 적통을 이어갈 만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네. 김정인 대표를 이제 또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의 논란을 삼가고 있고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제 무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이 심심하니까 쓴 글이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정동영 전 의원 경우에는 17대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18대 대선의 대통령 후보였죠.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두 분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네.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아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야권이라는 기존의 인력풀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적통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야권 적통 문제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여전히 이게 호남에 있어서의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네. 부분하고 두 번째가 김대중 정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햇볕 정책, 개성공단 이런 것들을 압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계승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새누리당의 보수 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보 정치를 펼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가지고 적통 문제를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각 정당에 들어간 특정한 인물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적통 논란을 얘기한다는 것은 네. 저는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정당 정치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분명 새누리당의 네. 정권을 창출하는 데 앞장선 분이시고 네.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7대 대선 후보였지만 당시에 당을 탈당했고 네. 더 나아가서 지역구를 여러 번 옮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호남을 이탈했었던 이력들이 있는데 네. 이런 나름대로 정통성이 약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던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선거가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이 마을 싸움이라든지 또는 인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정동영 전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통성이 약한 인물의 영입으로 제1야당의 색깔이 좀 옅어지는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갔다고 해서 네.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지금 더민주의 여러 가지 역사나 더 나가서 이념이나 노선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이건 이제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고요. 이 모든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네. 결과가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네. 어느 정당이 국민들에게 다가설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 절적 지지를 받느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네. 총선 이후에 더 한층 더 이 누가 야당의 적통이냐 문제가 또 불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정동영 전 의원은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정동영 전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전북에서는 상당한 그래도 영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정동영 전 의원의 지역구가 전주 덕진 아닙니까?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면은 15대 16대 총선에서 거의 90% 가까운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 지역에서 당선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서도 뭐 73%가 넘는 그 엄청난 득표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구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동안 당의 지지율이 광주 전남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이 정동영 전 장관의 입당을 통해서 지금 그 안풍이 이른바 국민의당 바람이 좀 그 북상했으면 한다라는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네. 일정 부분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야의 공천 심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새누리당이 면접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공천 면접제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난 네. 4년 전에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면접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현역 의원도 함께 같이 경쟁자와 면접을 하다 보니까 뭐 원유철 원내대표도 면접 심사를 받았고 네. 아마 최고의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28일로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김무성 당대표가 과연 면접을 받을 것이냐. 뭐 예외 없이 당대표도 면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당대표라는 것은 당을 이끌어가고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에 대한 예우는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예우도 서로 지켜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칼을 들이밀면서 존재, 예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뭐 당대표한테 공천을 안 준 적이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체시키겠다든지 이러한 극단적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네. 그것은 국민들로 볼 때는 저 정당이 과연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우려감을 낳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번 그 면접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크게 뭐 대답은 하지 않고 있는데 면접은 보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부산 영도에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27일이나 28일 정도 영남권 지역이 공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동안 줄곧 이야기한 게 상향식 공천은 없다.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리꽂기식 공천 없다. 그리고 전략 공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 중에 공천 신청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 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 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 논의가 끝난 뒤에 정의화 국회의장 방으로 가서 쟁점 법안들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전 11시에 이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는데 회동이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무실을 방문한 뒤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방으로 가서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논의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좀 결론이 좀 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지금 정치권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치 신인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경쟁을 지금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선거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하려면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253석으로 하다 보면 어떤 구는 서로 합쳐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요. 자신이 선거구가 합칠 예상된 지역에 가서는 예비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이 문제를 자꾸만 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 한마디로 정치권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줄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 불이익 만이 아니라 네. 선거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현역의 프리미엄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물론 쟁점 법안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정치권이요 23일 내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재국민 투표 문제가 풀려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자꾸만 질질 끌다 보면은 네. 이것은 아마도 정의학 국회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잘못하면은 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결론을 오늘 꼭 내려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제외 그 선거인 등록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15만 8천 명 정도가 국외 부재자 신고 그리고 제외 선거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선거인 명부 작성을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이 되고 네. 3월 14일에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되는데 네. 선거구 획정할 수 있는 기간이 29일까지입니다.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되죠. 그거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먼저 넘기고 네. 거기서 또 정해지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그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지 네. 29일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4월 13일 총선이 연기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주장들이 이런 그 필요성들이 강력하게 대두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님하고 네. 여야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권 상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미래가 있다면 우리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북한의 위협에 관련돼서 위기와 관련돼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야 합의 그리고 이 비상사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상사태 문제와 관련돼서 정의화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바로 이제 테러 방지법과 관련돼서 직권 상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쟁점 법안의 고리가 풀리면서 선거구 획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지금 이제 아마 세 분이 모여서 담판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네. 취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치권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지 못하면서 무슨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국민들로서는 저는 납득하기 좀 힘듭니다. 네. 자, 이 선거구 획정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야당의 공천심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끝내 하지 못하면은 총선 뭐 연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선례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선례가 없죠. 네. 선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그 과거에 그 총선 때 그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선거구 네. 획정이 언제가 됐느냐. 가장 늦은 게 제 기억으로는 19대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선거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37일 전에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 남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제외 유권자들 등록을 네. 해야 되고 또 예비 후보가 새로 도입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의 공천 심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이상의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정밀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참 선거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그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기준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 네. 기준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김상권 혁신위원장이 작년 10월에 나름대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여야가 느닷없이 벼랑간 전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었던 걸 가지고 나오다 보면 네. 그게 바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가 돼버리고 더 나가서 선거 결과 또는 더 나가서 경선 결과에서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제 많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데서 반대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깐깐한 심사가 돼야 되지 원칙 없는 그냥 칼춤을 만약에 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1인 군주 가치로 한다는 것은 네. 제가 민주주의 특히 민주적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참 그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국민의당은 그 공천 신청 쏠림 현상이 굉장히 지금 뚜렷하게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호남 지역에서는 더민주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호남 지역에 국민의당의 공천 지원자들이 한 3대1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국민의당 쪽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거는 분명하지만은 호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안풍의 진원지가 그 호남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런 교체 욕구들이 유권자들의 욕구들이 강하다. 그런 점들이 그 반영이 돼서 네. 국민의당으로 그 호남 그 공천 신청자들이 많이 몰린 것을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할 때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정체성. 다시 얘기해서 이념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그 함께 할 수 있는 정서감 같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쟁점이나 이슈가 국민들이 얼만큼 지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취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느낄 때는 마치 호남에만 기반을 두는 호남 자민련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와 염려가 많죠.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새정치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네. 과연 새정치의 본질이 뭐냐. 탈당파들이 모여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처음에 시도했었던 양당 체제를 넘어서 의미 있는 뭐 예를 들어 3당 체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곳에서도 네.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